오늘의 저의 주제는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면서 21세기의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같이 어떠한 변화들이 음악 세계에 혹은 음악을 우리가 접하고 대하는 태도에 아니면 수용하는 방식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어떤 변천 발달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선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러한 성향의 음악 문화까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 과학의 발달과 음악 예술과의 그 긴밀한 관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보통은 굉장히 과학과 예술을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좀 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아마도 한쪽은 과학이라는 것이 이성과 더 관련이 있고 음악이라는 것이 직관과 감성에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음악의 변천사를 보면 음악 발달에 있어서 기술 과학의 발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악기를 개량해서 우리가 현재 연주하고 있는 악기까지 오기까지의 그런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했고, 또 한편으로는 음악을 전달하는 매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술 과학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의 시작은 개요 부분에 저렇게 사람들이 소리로 울려지는 것들을 기록하는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이제 들춰서 보게 된대요. 바로 저게 이제 기원전 2세기와 그 다음에 서기 1세기에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서 음악을 기록하는 저런 악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자로 기록이 돼 있고 그 위에다 약간의 표시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스 시대 때의 그 음악 레퍼토리를 저렇게 문자로 기록을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워낙 시대가 옛날이다 보니까 오늘날에 저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해독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입장이고,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때 그 갖고 있는 기술과 맞물려서 왜 저런 굳이 기록을 하게 됐냐 하면 소리 자체를 정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억을 도와주는 입장, 약간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로 이게 중세까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악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저렇게 소울에서 성직자님들께서 필사원을 엄청 공을 들여서 악보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 기록을 가지고 이제 음악들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기억을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가사 위에 올라간, 조금 더 음이 올라간 다음은 대략적으로 더 올라갔다 내려가고, 여기서는 좀 더 길게 빼주고 이렇게 점점점 똑같은 음을, 그래서 음 높이 정도만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저런 기법법을 썼다면 11세기에 중세 때 이게 조금 더 발달이 돼서는 이렇게 선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선이 색구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왼쪽에 있는 게 음입니다. 네 가지 음에 이렇게 음에 맞춘 선을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길이로 이 텍스트 위에서 이 음 고절을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나, 저러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던 게 중세시대라면 바로 이제 과학기술 발달과 맞물리는 게 바로 인쇄술의 발명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구텐베르그 활판 인쇄기의 발명과 더불어서 음악 역사에서도 역시나 이제 정말 인쇄를, 악보를 인쇄하는 그러한 좀 더 유럽에 폭넓게, 그 전에 비해서 폭넓게 음악을 보급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시대에 저러한 악보들이 많이 유럽에서 퍼져나감으로써 작곡가라는 그 전에 그 이름 없는 작품으로 올라와 있던 것들이 누가 작곡을 이 작품을 했는가에 대한 작품, 이제 작품의 그 저작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작곡가의 이름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죠. 이랬던 것이 바로 이제 19세기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울리는 소리를 가져다가 저장하는 축음기의 발명이 나오게 되죠. 19세기 말인쯤인데, 그로 인해서 음악 역사에는 아주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바로 복사와 복제 기술이라는 거죠. 복제 기술, 사진처럼. 그래서 음악의 어떤 그 문화를, 향유 문화를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저런, 물론 여기서 보면 신분이 굉장히 높은 귀족층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하이클래스의 사람들의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에요. 현장에 악기를 놓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했던 그 현장성에 기초를 해서 했던 음악 활동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축음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소리 자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죠. 이로 인해 바로 그 어떤 공간과 시간에 같이 의존했던 이러한 그 음악 공연의 아니면 음악 향유의 문화가 공간에서 분리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 집에서 음반을 놓고 그 음반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감상하면 되니까, 틀어놓고 청취하면 되니까. 이래서 그 이전에 현장에 꼭 가야 그곳에서의 일어나는 음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세기에 이렇게 쭉 7, 80년대 선생님, 제가 이제 저 때가 사춘기 때였던 것 같은데 워크맨을 열심히 들고 바로 그 모빌리티, 이동성까지가 포켓에다가 음악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공공 장소에서조차도 다른 사람과 분리돼서 헤드폰으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꼭 같이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 혼자 더 많은 움직임 속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가, 그 다음에 이제 CD 플레이어에서부터 그 다음에 90년대에 바로 이제 그 디지털화와 맞물려서 MP3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미 파일로 전부 저장된 그러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PC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했다가 발전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시대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휴대폰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매체를 통한 음악 향유 문화가 발생하는 시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 매체의 이러한 변화가 그 다음에 MP, LP 음반 부활은 조금만 이따 설명을 하고, 바로 저런 음악 매체의 환경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각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예술의 변화와 그 다음에 예술 수용의 방식의 변화. 그래서 오늘날의 예를 들자면 창작하는 방식이라든가 그것을 전달하고 배급하는 방식이라든가 그것을 수용자가 감상하고 향유하는 방식에까지 큰 변화를 주게 되죠. 다시 뒤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짤막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바로 그 워크맨에서의 가질 수 있던 그런 향후적인 어떤 성향, 이러한 방식이 그 다음에 이 휴대폰으로 바뀌면서 오늘 이제 듣는 사례 보기로 휴대폰 기기를 이용한 가상 악기 연주까지를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다시 LP판의 부활까지 가는 역 상황이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LP판 그 제작하는 공장이 다시 망했다가 2011년에 만들었다가 2013년에 망하고 올해 다시 또 이제 들어갔는데, 공장이 우선은 이 LP와 카세트 테이프가 나올 때 음악 문화는요, 청취 문화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작보다 그것을 소장하는, 마치 저장의 매체이지만 그것을 내가 소장함으로써
음악 매니아가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를 갖춰놓고 집에 나 이만큼의 LP판이 있다. 이런 음반을 구했어. 그러면 그것이 동등하게 저 사람은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상품에 소리라는 자체는 사실은 속성이 한번 울렸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저장 매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것을 물건화 시켜가지고 그걸 소장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이랬던 시대였는데, 그러한 시대에서 바로 이제 음원으로 바뀌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소장이 별 의미가 없죠. 지금까지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음악을 듣는 방식인데, 다운도 이제는 안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요. 스트리밍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고, 그걸로 인해서 저작권 문제며 여러 가지 무료 때문에 문제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잠깐 울리는 그 음악을 듣고 사라지는, 그래서 꼭 소유를 해서 LP라든가 카세트라든가 CD를 소장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잠깐 스트리밍해서 파일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삭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이래서 한 달에 월정액만 끊으면 10,000원으로 무제한으로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해서 저의 개요 부분은 끝내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21세기에 이제 디지털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음악에 어떠한 것들을 변화를 가져왔는가의 사례로, 첫 번째가 가상악기인데요. 저기 이제 아날로그 악기들이죠. 아날로그 악기와 가상악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는 가상인 거고 하나는 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특징은 벌써 이게 중세 말부터 시작을 해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피아노 하나만을 제가 건반 악기의 발전사를 쓱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아주 조그마한 음역을 가진 이런 상자, 옛날로 말하면 화장대 정도 사이즈의 저런 상자였어요. 뚜껑만 열고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책상 위에다 딱 얹어놓고 떼랑떼랑 바하시 때까지도 저런 악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상자형에다가 조금 더 음역을 넓히니까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고, 더 음역을 넓히려니까 더 센 철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됐고, 이게 이제 1805니까 베토벤 시대 정도의 악기입니다. 보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과 다른 점이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컬러가 다르죠? 이때는 반대세,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재밌죠? 어쨌거나 이때까지는 나무 프레임에서 베토벤 시대만 해도 피아노를 너무 다이나믹하게 하면 철제가, 나무 철제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이렇게 빠개져요. 그러면 이제 그 피아노 끝. 그러던 피아노가 19세기 중반에 가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저렇게 철제 프레임을 가지면서 7옥타브 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음역을, 저 세 줄이잖아요. 저걸 받쳐주는 거예요. 피아노는 현악기예요. 소리의 기본 원리로 보면. 볼 때는 키보드를 치니까 우리가 건반 악기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악기는 뒤에 가면 건반 누를 때마다 나무로 된 해머가, 망치가 현을 때리잖아요. 발현 악기라고 그러거든요. 현을 때리는 현악기, 뜯는 현악기가 아니고 이렇게 키는 악기도 아니고 때려서 내는, 우리나라에 그런 때려서 내는 전통 악기 있는데, 양금. 별로 사랑을 받지 않는 악기이고 국악의 아주 조그만 포인트밖에 안 쓰, 부분밖에 안 쓰이지만, 왜 양금이에요? 이게 외국에서 왔으니까 양금이죠. 바로 원래는 저 악기의 원조를 쫓아가면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페르시아 쪽에서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으로도 가고 서양으로도 가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저게 덜시머라고 해서 이렇게 때려서 현을 이런 스틱으로 현을 때려서 연주하던 것이 발달이 되니까 키보드를 달아서 이제 연주하는 악기죠. 어쨌거나 저 악기를 연주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그래야지 좀 유려한 멜로디가 나오고, 또 신분이 높으신 가정에서는 가정 악기로서 거기에 아리따운 여자분들이 영화에 보면 오만과 편견 뭐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이런 아날로그 악기가 스마트 기기 안에 애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 음악 음향연구소 교수였던 거왕이라,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이런 악기들을 어플로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들어서 소개를 할 때 사람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없어도 아이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문외한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누구나 그냥 쉽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만 하느냐? 요즘 어플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앞으로도 어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어플리케이션이,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악기들, 서양의 악기뿐만이 아니라 비서구 지역의 유명한 여러 월드뮤직에 쓰이는 악기들, 우리 국악에서도 특히 식임새까지가, 농현 이렇게 흔들리는 식임새까지가 연주가 되게끔 이미 녹음을 해서 만든 악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악기를 가지고 연주도 하고, 또 안에 저 프로그램 안에는 연주만 하느냐,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고 편집까지 해요. 그래서 편집도 하고,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멀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통신기기이자 다양한 멀티 기능이 저 안에 다 들어있죠. 스마트 기기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까지가 가능해요.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동료뿐만 아니라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분하고도 공유가 가능하죠. 작품도 만들고 연주도 하고, 서로끼리 연주한 걸 녹음해서 편집도 하고, 이러한 모든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악기예요. 기가 막힌 악기네요 이러시겠죠. 물론 이 안에도 우리가 물음을 제기하고, 과연 그렇다면 아날로그 악기와 저런 가상 악기의 차이점,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누구나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영상을 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매체의 변천을 쭉 훑어볼 때, 일반인들이, 연주하는 연주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다든가, 음반을 듣는다든가, CD 플레이어를 CD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동적인 청취 문화에 극한이 됐었어요. 일반인들의 경우에, 음악 연주하는 연주자 입장이 아니고. 이랬던 것이 이제는 스마트 기기 와서는 어떻게 변했냐? 저걸 갖고 누구나 아까 말했듯이 문외한도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주도 하고 창작도 하고, 그래서 경계선이 이제 모호해지는 거야. 우리가 왜 디지털 카메라가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사진 작가가 아니어도 사진을 기똥차게 잘 찍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기기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아마추어도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연주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합주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음악이 듣는 걸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제 직접 참여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하게끔 해줬고, 그 다음엔 아까 음반이나 어떤 CD나 카세트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니면 악기, 매체가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악기 같은 경우도 비싸잖아요. 피아노, 뭐 하프, 기타, 첼로, 어마어마한 그런 아날로그의 악기들을 직접 소유하는 거에서부터 물리적 악기로, 그 다음에 이제 미물체적 가상 악기로 다운만 받으면 무료로 거의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한 연주나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그 악기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조금 더 연말해서 유려한 어떤 연주를 해주려고 하는 어떤 예술적인 어떤 욕구, 조금 더 많은 기대,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로서의 역할이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변화된, 아니면은 가상악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저런 오케스트라 전체의 음향을 보시죠. 터치로 코드를 눌러가면서 반주를 해주고, 이 전자기타가 오른쪽에 있는 게 선율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비트는 이 드럼악, 랩령 어플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한 사람이 혼자 1인이 한 번 해서 녹음하고 한 번 녹음하고 한 번 해서 같이 편집을 하면 1인이 저렇게 여러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각 개별적으로 하나의 패블릿C를 갖고 다른 악기는 다른 동료가 연주를 해서 4명이 같이 합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개할 어플은 바로 루피라는 건데요. 루피는 루핑에서 유래된 걸로, 루핑은 뭐냐면 한 소절을 노래를 해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밑에 아래다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녹음해서 깔려있는 데다가 하나를 축적해요. 그래서 하나씩 2개씩 쌓아가는 기법인데, 이제 PC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미디 작업을 했다면 이제 휴대폰에 저런 어플들이 무료로도 가능하고 또 좀 더 고도화된 것들은 사서 할 수 있는데, 아주 재밌는 건 저기 토크쇼에 이제 소개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 친구가 하고 같이 앉아서 저렇게 소절소절을 쌓아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계속 또 쌓고 또 쌓기를 해도 됩니다. 녹음됐죠? 화음을 하나 더 쌓아주고, 끝났나 보네요. 더 이상 안 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네트워크 퍼포먼스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해서 많은 연결들을 하죠. 그래서 공연도 역시나 새로운 형태의 이제 공연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완전 다른 곳에 있는 원거리의 공연자가 인터넷의 채팅 방식을 통해서 실시간에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악기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어요. 가상 합창도 있고 가상 오케스트라 연주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어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상에다가 그 영상을 갖다가 자기 공연한 것을 녹음을 해서 그거를 보내드리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그 창작자가 그걸 수집해다가 편집을 해서 띄우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실시간에 세계 각국에 있는 일반인들, 꼭 전문 음악가일 필요도 없어요. 참여를 원하면서 기꺼이 거기에 선정이 되는 분들은 같이 그 순간에 그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예술가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거기다 발현시켜서 완성된 작품을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는 창작자가 제공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아닌 다른 참여자들을 그 안에 개입시키고, 그래서 함께 그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식의 새로운 공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저런 사이버 퍼포먼스라는 공연 예술의 등장인데요. 영상을 우선 먼저 보시면 재미삼아 제가 대중음악 쪽, 클래식 쪽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우선 첫째, 영상을 창작자가 모아서 1200명의 참여자들을 마이크 톰키스라는 유튜버의 아주 유명한 음악가예요. 초연결 사회의 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야, 아주 여기 2000명을 가지고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분이 창작자예요. 모아서 편집해서 유튜브로 다시 제시해서 소개해주는. 이렇게 편집을 잘하면 화음 연주가 되는 부분들도. 전행 벽면에 참여자의 영상을 쌓아서 어플을 통해서 자기 한 곡을 직접 집에서건 어디서건 녹음을 한 거를 보내드리면 저거를 이제 편집자이신 저 창작자가 거기에 어우러지게끔 다 만들어서 하는 편집 영상적인 그런 참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클래식 쪽에 에릭 휘테기커라는 저 분께서 2009년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그걸 좀 더 수정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그 프로젝트를 이제 실현화 시켰는데, 첫 번째 거는 우선은 자기가 작곡가이자 지휘자이기 때문에 자기 작품을 공개적으로 원하는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다운해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분 파트를 원하는 파트를 불러서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 보내주는 거죠. 예?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자기 작품이니까 창작한 작품, 2000년에 만든 작품을 갖다가 한참 후에 이제 2009년에 실현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지휘를 하는 모습은 실제 자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내준 영상에서 선정해서 그 작품 전체를 완성시키는 것은 이제 참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이 에릭 휘테커 분이 2011년에 소나기로 만든 이 작품에서는 그걸 전부 더 확장시켜서 그래, 영상만 해갖고 내 지휘를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제는 실시간으로 리얼한 합창단도 놓고 실시간 스카이프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30여 개국의 참여자를 합창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공연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 네트워킹을 통해서 한 연주자이고, 앞에 무대에서 보여진 두 번째 영상에 거기에는 실제 앞부분은 실제 대학생들이 합창단으로 공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접합이 되는 스타일로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문 음악가라기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의 직업도 다양하고 뭐 음악가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참여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2009년에 만든 것인데요. (12개국에서) 185명의 것을 편집해서 오디션 편집도 네티즌이 맡아서 해주고, 유튜브에 영상 공개된 것을 모아서 저기 지휘하시는 분이 에릭 휘테커시고, 그 다음에 185명의 네티즌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같이 합성시킨 솔로 파트를 맡으신 여자분, 빛과 소금이라는 작품이에요. 명상적이죠.
소나기 2013년에 실제 전반부의 대학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연주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핸드벨로 종이 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쫙 네티즌의 모습이 뒤에 펼쳐져서 나오고 같이 공연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나기라는 작품이라서 솔로 파트가 지나고 나면 스크린 보이시죠? 뒤에 이제 실시간으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연결된 30여 개국의 다양한 네티즌들이 합창에 참여하는 모습, 동시적으로 가상 합창단인 거죠. 보시다시피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도도 나와 있네요. 어떤 나라에서. 그래서 가상 합창단과 실제 합창단이 함께 소나기의 소리를 저렇게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는 걸로 만들어진 창작품. 대충 상상이 되시나요? 저 스카이프를 이용한 저 작품, 이렇게 작곡자의 말씀으로는 워낙 인터넷 환경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지연되고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을 하셨다 그래요. 대기 시간이 좀 있어도 음악에 참여하는데 별 지장이 없게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저러한 그 온라인을 이용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창작자의 아이디어 제공, 컨셉 개발자,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 첨단 기술의 접합, 연결성을 제공해주는,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장소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이 외에도 뭐 유튜브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들이 영상을 제공하면 그걸 오디션 심사를 해서 유튜브에서 올라온 영상을 가지고 오디션 심사를 해서 거기에 연주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카네기홀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모아서 총화하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저러한 네트워크화된 공연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인공지능과 음악에 대한 내용으로. 로봇의 두 팔이 서서히 올라가고 지휘봉의 움직임에 맞춰 오케스트라의 선율도 따라 부릅니다. 로봇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세계적인 웨딩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로봇이 지휘하는 루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맞춰 오페라 아리아 여자의 마음을 열창합니다. 유미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안드레아 콜롬비니의 동작의 모방학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이끌어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콜롬비니는 로봇을 6분 동안 지휘하도록 훈련시키는데 17시간이나 걸렸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2008년 첫 로봇 지휘자인 아시모보다 훨씬 정교하게 프로그램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s absolutely unthinkable, not even incredible, unthinkable for a machine. It is absolutely fantastic. 로봇 유미는 프로그램대로만 지휘할 수 있어 박자가 바뀌는 등 돌발 상황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콜롬비니는 인간 지휘자가 갖고 있는 감수성과 정서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주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으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같이 공연을 했던 의외로 흡족해 했다고 그래요. 손놀림이 굉장히 움직임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뭐 어려움이 없었다. 앞으로는 더 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지휘를 하는 로봇이.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한계성에 대한 물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자면 사실은 지휘는 박자의 정보나 박자의 진행만을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전체 오케스트라는 단원과의 굉장히 많은 정신적 교류를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 분위기에 맞게 그리고 또 지휘자 자체도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쌓여 있고 그것들이 연계돼서 자기의 지휘하는 작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가 참 물음표이죠. 그게 가능할까? 어떤 그런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작동 원리가 정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유대까지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던져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곡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룹 비틀즈의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파리 소재 소니 컴퓨터과학연구소의 인공지능 2016년 만든 곡입니다. 작년부터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앨범도 발매할 계획입니다. 플로우 머신이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비틀즈의 노래 45곡을 분석한 후 데디스 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두 곡을 사람은 만들었다. 가사만 썼습니다. 사람도 작곡을 할 때 경험을 활용합니다. 과거에 들었던 멜로디를 변형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편곡하고 다른 박자에 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작업을 컴퓨터는 훨씬 빠르게 해냅니다. Et l'aspect exploration, 이미 존재하는 방대한 음악이 소재가 됩니다. 특정한 종류의 음악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단 2곡만 참고할 수도 있고 3,000곡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팝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재즈 음악을 만들 수도 있죠. on peut aller dans le jazz. 플로우 머신에는 13,000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조합으로도 새 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표절을 피하기 위해 기존 음악과 유사성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한편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곡에는 영혼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 작곡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Writing with a machine. 기계가 작곡을 하면 그 곡에 대한 비판도 이제 기계로부터 받을 건가요? 그런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기계를 켰다 끄는 일밖에 안 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그냥 사람이 작곡한 노래를 들을래요. 하지만 이번 인공지능 시험에 참여한 작곡가들은 유익한 경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Ces algorithmes 인공지능의 이런 작곡 알고리즘은 모든 음악적 요소를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한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멜로디 중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을 멜로디를 골라내는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작곡한 한 샘플을 보여드렸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에 올 이번 달에 2017년 11월 1일에 2017년 11월 1일에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재 캠퍼스에서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그 인공지능 개발자 6팀과 그 다음에 음악가, 그 다음에 비보이, 댄서 이런 협업 프로젝트를 서로 만들어서 작곡, 작사, 안무, 창작, 뮤직비디오 제작, 음악 DJ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인공지능이 수용시켰다고 합니다. 우선은 작곡 경우를 먼저 보면 물론 개발자가 이제 그 음악이나 노래 가사, 뮤직비디오 영상들을 이런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서 입력을 인공지능에 시키고 그 데이터를 합숙시켜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만든 가장 큰 취지는 아까 우리가 봤던 재즈 그 음악을 연주하는 로봇처럼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인간과 함께 앞으로는 이제 공존해야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끼리 자극을 받고 협력해서 협업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창작에 많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인공지능의 9가지 음악 샘플을 그 중에서 받아가지고 인공지능이 먼저 이제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샘플 중에 9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사람이 그것도 이제 작곡적인 소견을 갖고 있으신 그 전문가가 영감을 가장 많이 받고 이 곡이 이러한 용도의 이러한 맞춤력으로는 가장 적합할 것 같다 하는 것을 골라서 그것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재창조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편곡 작업은 사람이 하고 그 이전에 초벌 작업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두 개가 협업의 어떤 작곡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DJ 같은 경우도 역시 인공지능에게 주어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맞는 음악을 골라줘. 그래서 그 음악을 많은 음원들에서 미리 골라주는 거는 인공지능이 하고 그것을 DJ가 그 즉석에서 자기 즉흥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믹싱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작업은 실제 이제 DJ가 하셨고 그 다음에 가사의 지금 협업 작업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노래 가사를 만드는데 소설 단어 2만 개, 문장 20만 개를 인공지능에다가 학습시켜서 그 다음에 그 조합에서 나온 저러한 가사가 왼쪽에 있는 가사이고 노래 가사죠. 저거를 보고 그 다음에 작사가가 조금 더 세련되게 편곡 수정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최종 작업은 마지막 수정 작업은 사람이 하는 저러한 식의 협업이 이제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 영역이 어디냐 이러한 방식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작업에 게임, 영화, 광고 이런 데서는 엄청 많은 배경음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음악에 많은 인건비와 시간적인 절약을 위해서 저런 인공지능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비보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개발한 안무를 창작해서 공연하는 것도 이날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현재의 활용들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이제 많은 물음들이 있을 수 있죠. 비판적인 입장도 있고 긍정적인 입장도 있으니까 뭐 음악 분야뿐만이 아니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소설 분야에도 그렇고 기사를 쓰는 인공지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림을 직접 그리는 인공지능도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음악도 빠질 수 없이 같이 함께 병행을 해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그 논의 대상이 첫 번째가 저작권 문제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에 도대체 저작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존 예술 창작에서 그러면 데이터 역할로 볼 건가 이러한 작업을 아니면 로봇이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이 만드는 창작으로 볼 거야. 창작이라는 개념 아래다 넣을 건가.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는 창작이고 어느 지점까지는 그냥 데이터냐. 이것도 구분이 아직은 미묘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이보그가 만든 작품이면 그 예술가 누구냐. 인공지능이냐? 뭐 이런 물음도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불분명한 것들 앞으로 해결돼야 할 많은 물음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활용이 돼서 만든 작품이 과연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는 동반자 역할, 음악 비서적인 역할 이러한 역할로 계속 활용이 되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작곡가, 작사가, 연주가로서 활동하면서
다양하게 음악을 만드는 작업에 음악 창작 활동에 관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이것이 과연 음악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느끼게 해줄 수 있느냐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오픈인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얼마나 유익한 방향으로 끌고 가냐. 그냥 수익성의 차원에서 만 본다면 수익 창출에 초점해서만 계속 봐서 만들어내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지는 스타일로 계속 복제되어 나오고 조금 변형하고 편집하고 이러한 차원으로만 갈 거냐, 아니면은 실제 예술가에게도 어떤 피드백과 영감을 주면서 같이 함께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예술 방향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숙제로 남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꼭 저같이 음악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이야만 묻는 물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음악은 정말로 음과 음의 조화로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저 유려한 선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지, 리듬 구성이 어떻게 있지를 섬세하게 듣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뭐 전문가는 듣겠죠. 작곡가들이나 뭐 음악 연주가는. 그거보다는 그 외의 것들이 엄청 많은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주죠. 특히 개인이 살아온 어떤 삶의 스토리,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즐기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상을 하고 향유를 하고, 만약에 인공지능도 이러한 차원까지 심리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측면이라든가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그러한 부분까지를 고려할 수 있으면서 창작을 한다면 훨씬 더 음악성 있고 창의성 있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러한 물음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그 다음에 미래 시대의 음악은 어디로 갈까는 저는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미 발표의 내용에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